형님,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동서는 미국 유학파 시댁 회사가 직접 모셔온 스카우트 이사였습니다. 반면 그녀는 고아원 출신 고졸 27년째 집안과 회사의 뒷일을 도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였지만 한 사람은 늘 앞에 섰고 한 사람은 늘 뒤에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졸이면 어때요? 이 회사 살린 게 저예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그녀가 왜 처음 입을 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세월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훈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워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소희, 49. 시댁 회사에서 27년째 일해온 장남 며느리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족한 것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모든 것을 가진 여자의 새벽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소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남편 준혁은 어젯밤 회식이 늦어 작은 방에서 잤거든요.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2살부터 반복된 새벽이었어요. 집안 어른들 모이는 날 새벽, 부엌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차가운 빛이 넓은 주방을 비쳤습니다. 대리석 조리대, 최신형 오븐, 수입 냉장고. 다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 전거리, 탕거리. 전날 혼자 다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시어머니 윤 여사는 큰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고, 동서지연은 형님이 워낙 잘하시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손 안 대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장 위 작은 그릇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금이 간 밥그릇이었습니다. 22살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건네준 그릇이었어요. 우리 집안 밥그릇이야. 이걸로 내 밥 먹어. 그때는 그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27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건 내 자리는 여기까지라는 선 긋기였다는 걸요. 소희는 그 그릇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금 사이로 손가락이 스쳤어요. 22살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래. 학력이 좀. 그래도 얼굴은 예쁘니까. 결혼 전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요. 그때 돌아갔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소희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은 18배 나와야 했고 친척은 없었고 준혁은 그때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소희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이기 소리, 가벼운 슬리퍼 소리. 동서지연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슬랙스, 은은한 향수 냄새. 새벽부터 전을 부친 소희와는 달랐죠. 소희의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세요. 지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자기 것만요. 소희에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연이었어요. 말은 늘 예의 바르지만 행동은 늘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은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다 됐고 탕은 11시쯤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소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형님이세요.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서. 잘 모른다. 그 말 7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7년 전 시동생 준수와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 시댁 회사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스카우트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 말을 소희 앞에서 했어요. 이 집을 처음부터 지켜온 소희 앞에서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가 자리를 배치했어요. 지연이는 준수 옆에, 아이들은 앞에. 소희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밀렸습니다. 찰칵. 나중에 거실 액자에 걸린 그 사진을 봤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반쯤 잘려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번에 해외 바이어 건은 어떻게 됐어?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계약서 사인해요. 3년 장기 계약이에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우리가 지연이 모셔온 게 정말 잘한 일이야.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준혁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쭉 그랬습니다. 어머니 눈치, 동생 눈치, 회사 눈치. 준혁은 늘 눈치만 봤어요. 소희를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형님. 소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거래처 정산 서류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형님이 저보다 훨씬 잘 보시잖아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회의실에는 앉히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소희는 시집 오던 해부터 이 회사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격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회의에는 한 번도 불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자리에는 늘 지연이 앉았습니다. 소희는 항상 뒤에서 숫자만 맞췄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 둘게요. 소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만족한 듯 웃으며 돌아갔어요. 밤 11시 소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정리할 서류를 미리 펼쳐놓고 있었어요. 장부, 계약서, 세금 계산서. 손때가 묻을 만큼 다뤄온 것들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계약서와 올해 계약서. 수수료 항목이 미세하게 달랐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매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저장했어요. 폴더 이름이 스쳤습니다. 2019년 6월부터 현재. 지연이 회사에 들어온 달부터였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파일이 수백 개 있었어요. 소희는 3년 동안 모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무서웠거든요. 고아원 출신이 돈 탐냈다. 그 말 한마디가 27년을 다 지워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소희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속에 소희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족 사진에서도 반쯤 잘려나가는 사람. 회의실에는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사람. 소희는 금이 간 밥그릇을 떠올렸습니다. 22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디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그런데 마음 하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숫자가 알아.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연이 이 회사에서 한 모든 일의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희는 컴퓨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은 정리. 그 안에 파일을 하나씩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지나는데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보였어요. 아침에 지연이 마시고 간 컵이었습니다. 치우지 않았더라고요. 당연히 소희가 치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소희는 그 잔을 들어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놓기만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요. 소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49의 얼굴. 주름이 생겼고 눈가가 처졌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얼굴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소희. 소희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준혁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아니, 달라질 거야. 소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소희는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같은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소희는 일어나면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전산세무 1급 자격증, 내부회계관리사 자격증, 독학으로 딴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시댁 식구 중에는요. 소희는 그 자격증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뒤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댁 회사가 40주년을 맞았어요. 거래처 대표들, 은행 관계자들, 임원들 다 모이는 자리였죠. 소희는 행사장 뒤편에서 다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2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단상 위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올해 저희는 미국, 일본, 독일 3곳에서 신규 바이어를 유치했습니다. 지연은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보리색 재킷,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가 맨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 앉은 남편 준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는 빈 접시를 들고 행사장 뒤편 준비실로 향했어요. 박수 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창립 기념일만큼은 가족끼리도 따로 식사하는 집이었거든요. 소희야, 너는 정리 좀 하고 와라. 윤 여사는 그 말을 너무 당연하게 했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혁과 준수, 지연을 챙기며 먼저 내려갔어요. 소희는 행사장 뒤편에 남아 접시와 명패, 정산 영수증을 한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가 맡기지 않았는데도 늘 마지막 정리는 소희 몫이었어요. 가족들이 탄 차가 먼저 출발한 뒤에야 소희는 혼자 불 꺼진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무대 위에 지연이 쓴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그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프로젝터를 껐어요.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 준혁이었어요. 식사 끝나고 이 차가 늦어.
소희는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소희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었겠죠. 소희만 빠진 자리에서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영만 먼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자리 좋았어요? 소희가 물었어요. 응, 뭐. 재수 씨가 분위기 잘 띄우더라. 나머지 식구들은 3차 갔어. 준혁은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소희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어요. 복사기 옆 작은 책상. 거기가 소희의 27년이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있었어요. 지연이 주재하는 바이어 후속 미팅이었습니다. 소희는 회의실 문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번 건 진짜 지연 이사님 덕분이에요. 역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다르시다니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뒤에서 고생한 분들도 많았죠. 겸손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소희 이름은 없었습니다. 바이어를 데려오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건 지연 몫이었어요. 그 뒤에 남는 숫자와 서류, 정산과 장부는 늘 소희 몫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앞에 선 사람만 기억했습니다. 소희는 그냥 지나쳤어요. 점심시간 지연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지연이 난간에 기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계속했습니다. 어제 행사 때 신규 바이어 쪽 김 상무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형님이 다과 정리하시는 거 보시고 저분이 누구냐고 물으셨대요.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장남 며느리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제가 나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냥 형님이 불편하실까 봐요. 지연이 난간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처 분들 앞에선 아무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소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이 바이어 자리에 같이 계시면 저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지연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형님,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소희의 귀에만 모든 소리가 사라진 거였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불편한 자리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소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은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7년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7년. 그 말이 소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희는 27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장부를 맞추고 세금 신고를 하고 거래처 정산을 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연의 7년이 소희의 27년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가족에서, 이 세상에서 소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동서. 그게 전부였어요.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더 나올 줄 알았던 거겠죠. 하지만 소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소리만 울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소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어요. 2019년 6월부터 현재 파일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3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수료 이상 내역, 페이퍼 컴퍼니 흔적, 계약서 수정 이력. 지연이 이 회사에서 한 일의 모든 것이 거기 있었어요. 소희는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했어요. 최종 정리.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연도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희 책상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형님, 오늘 말씀드린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동서.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소희를 봤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소희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소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소희는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복사했어요. 복사가 완료되자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어요. 일어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중얼거렸어요. 동서님 7년이 제 27년보다 값지다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두고 보죠. 소희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소희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소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 말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아팠어요. 27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분노였어요. 조용하고 단단하고 차가운 분노. 소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년이 들어 있었어요. 소희가 아무 말 않고 모아온 3년. 지연이 이 회사에서 진짜로 한 일의 증거. 소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가방을 내려놓자 준혁이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네. 오늘도 늦었네. 그 말에 소희는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소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손이 멈췄어요. 문 한쪽에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2살의 소희와 25의 준혁. 결혼식 날 준혁은 분명 소희를 보고 웃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소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소희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차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물 한 잔만 따라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준혁은 끝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소희 얼굴이 굳어 있는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아무것도요. 소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자격증이 먼저 보였어요. 전산세무 1급, 내부회계관리사. 그 옆에 오늘 가져온 USB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격증과 증거. 27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한자리에 놓였어요. 소희는 서랍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옥상에서 들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상처로만 남지 않았어요.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말이 되었거든요. 소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동서.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야. 불을 끄고 누운 소희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은 전과 달랐어요. 끝을 향해 가는 새벽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회사의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시댁회사가 40년 만에 처음 받는 대대적인 세무조사였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소희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 범위가 최근 5년치 거래 내역입니다. 외부 회계사의 목소리였어요. 특히 해외 바이어 관련 수수료 계정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바이어 쪽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 취합부터 조사관 응대까지 제가 맡을게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지연이가 맡아줘. 우리가 지연이 데려온 게 이럴 때 빛이 나네. 소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5년치 거래 내역. 그건 소희가 정리한 장부였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맞춘 숫자들,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정산표. 그런데 대응은 지연이 한다고 했어요. 소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하 1층 자료실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쌓인 곳,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조사 항목 중에 형님 담당 계정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소희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가 검토해봤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지연의 눈이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형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소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담당한 계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세무조사에서 뭐 하나 걸리면 다 엮이는 거. 그 말의 의미를 소희는 알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형님 탓으로 돌리겠다. 지연은 이미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가 소희였어요.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거실에 윤 여사, 준혁, 준수,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검토해 보니까 내부 거래 계정 쪽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대. 준수의 목소리였어요. 그거 형수님 담당 아니야?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너 여기 와봐. 소희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담당한 거래 내역에서 문제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윤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희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담당한 계정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연이가 검토했는데 이상하다잖아.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상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소희는 알았습니다. 소희는 남편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기다렸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됐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27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하지만 준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가 말했어요. 일단 지연이가 다시 검토해봐. 문제 있으면 정리하고. 네, 어머님.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집을 지켰어요. 회사 장부를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변호도 없이 의심받았어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 편이었어요. 이 집에서 소희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소희는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자야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돌아봤어요. 나 27년 동안 이 집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밥했고, 시장 봤고, 손님 치렀고, 장부 한 번 안 틀렸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27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한 번도 내 편을 든 적이 없어요?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거실에서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소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해. 그게 이유예요? 어머니 눈치, 동생 눈치, 회사 눈치. 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은 평생 눈치만 봤어요. 나 빼고 다.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일어섰어요. 이제 나는 결정해야 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결정해?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을 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소희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세무조사 대응한다고 지연이 공유한 폴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보는 문서가 튀어나왔거든요. 지연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연 대학 동기 이름으로 된 법인. 거기로 수수료가 우회해서 흘러간 흔적이었어요. 소희는 그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결제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준숙. 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멈췄어요. 준수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같이였을 수도 있어요. 소희는 한참을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장했어요. USB에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격증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전산세무 1급, 내부회계관리사, 그리고 USB. 소희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다 모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건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도 버텼죠. 이름 없이 산다는 건 사람 마음이 먼저 닳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희 씨는 끝내 숫자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이제는 숨겨온 사람이 아니라 드러날 사람이 되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봐 주세요. 세무조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회의실에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5년치 장부와 계약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윤 여사, 준혁, 준수, 지연이 한쪽에 앉았어요. 외부 회계사도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대표 강 대표도 자리에 있었어요. 해외 거래 흐름 확인을 위해 조사관 측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소희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소희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지연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사관님, 요청하신 자료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표, 거래 흐름도, 수수료 내역. 지연은 역시 이런 건 잘했어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여사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지연이 멈췄습니다. 이 수수료 계정 흐름이 법인 장부 원본이랑 맞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2021년 3분기 수수료 항목, 원본 장부에는 다른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건 정리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차요? 조사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실무장부 원본과 보조 파일, 누가 관리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외부 회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료 흐름은 이소희 씨가 제일 정확히 압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소희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윤 여사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가요?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실무장부 원본은 처음부터 이소희 씨가 관리해왔습니다. 조사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소희 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소희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조사관님,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희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이 떴습니다. 소희가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5년치 대조 자료, 대학 동기명의 법인으로 빠져나간 계좌 흐름, 계약서마다 숨겨진 수수료 항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수 도장이 찍힌 결제 문서. 소희는 감정 없이 숫자만으로 설명했어요. 2019년 6월부터 수수료 항목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거래처로 가야 할 금액 중 일부가 이 법인으로 우회했어요. 이 법인은 지연 이사님 대학 동기 명의입니다. 그리고 이 결제 문서에는 박준수 이사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소희야, 이게 무슨 자료야? 그리고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말이니?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 여사가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준수야, 저 도장은 뭐야?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사관이 자료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 원본 대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본 파일 모두 여기 있습니다. 소희가 USB를 건넸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관님, 저 자료는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형님이 임의로 만든 거라고요. 소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임의로요? 제가 이 회사 키웠잖아요. 바이어 유치하고 해외 시장 열고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지연이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형님이 뭘 안다고 이래요. 형님은 그냥 뒤에서 숫자나 맞추던 사람이잖아요. 소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도 제가 회사를 위해 한 일은 다 보셨잖아요. 지연이 소희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당신이 뭔데, 고아 주제에. 그 순간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지연을 막아섰습니다. 재수 씨, 그만해요.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27년 동안 한 번도 서지 않았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멈칫했어요. 윤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대표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가 27년 동안 안 무너진 건 저 사람 덕분입니다. 강 대표가 소희를 가리켰어요. 저는 27년 동안 이소의 씨랑 일해왔어요. 새벽에 전화해도 받고 정산 한 번 틀린 적 없고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바이어 데려오는 건 박수받기 쉽죠. 근데 그 뒤에 숫자 맞추고 장부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여사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졸이면 어때요? 모두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 회사 살린 게 저예요. 회의실에 소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그 말이 드디어 터져 나왔어요. 조사관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자료 기반으로 추가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지연 이사님, 박준수 이사님은 별도로 소환 통보 나갈 겁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지켰습니다. 조사 이후 한동안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어요. 바이어 유치 능력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드러났습니다. 내부 인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지연의 학력란에는 미국 MBA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 MBA가 아니었어요. 1년짜리 단기 수료 과정이었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는 지연이 직접 작성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국 MBA 출신 며느리. 그 포장도 지연이 스스로 부풀린 거였어요. 준수는 처음엔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이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거든요. 하지만 계좌 흐름 자료 앞에서 그 말도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던 날, 준수는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로요. 윤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포장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윤 여사가 소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몰랐어.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안하다. 소희는 한참을 윤 여사를 바라봤어요. 27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됐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숙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소희는 준혁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준혁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못 들었어. 소희는 잠시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나 잠깐 혼자 있어야겠어요.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혼자? 당장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소희가 말했어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자격증이 든 서류 봉투. 소희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27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소희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준혁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당장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 대표 소개로 소희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건물 3층, 창문 하나 있는 방. 간판은 소박했습니다. 이소의 장부관리실. 소희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소희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고아원 후배였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차렸는데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언니,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소희가 웃었어요. 앉아.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장부 쓰는 법, 영수증 정리하는 법, 세금 신고하는 법. 하나씩 알려줬어요.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언니, 진짜 잘한다. 27년 했으니까. 그해 겨울, 고아원 앞으로 장학금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는 이소희가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소희는 창문에서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준혁이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어요. 소희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준혁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 안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간판을 바라봤어요. 이소의 장부관리실. 27년 동안 이 집에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이제는 간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이제는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오래 버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끝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희 씨가 되찾은 건 돈이나 자리보다 자기 이름이었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 이름이 희미해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하죠. 하지만 버틴 시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그 시간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8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인연의 끝자락이라는 걸. 8년 동안 멈춰있던 전화가 왜 다시 울리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어디선가 듣고 계실 여러분,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어떤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 10시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공기계의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충전기 위에서 그 폰은 8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화면 보호기도 없이 배경화면에는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65세 강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리면 끊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8년째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 번호는 원래 아내가 쓰던 번호였습니다. 8년 전 아내는 그 건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화재에 휘말렸어요. 대피하던 중 연기 속에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윤희는 뒤이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세상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태수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는 것. 해지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승계했습니다. 매달 요금을 내면서 아무도 쓰지 않는 번호를 유지했죠. 그리고 매일 밤 10시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듣다가 끊는 게 전부지만 태수에게는 그게 유일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직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언젠가는 여보세요 하고 받을 것처럼. 오늘 밤도 그랬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거실에서 벨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태수는 손을 멈췄어요. 자기가 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였죠. 태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기계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그 번호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은 건 8년 만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울먹이고 겁에 질린 목소리. 누구야? 거기 어디야? 삼촌이 쓰러졌어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삼촌 같은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눈을 안 뜬다고. 엄마가 이 번호 외우라고 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고. 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 번호를. 잠깐만, 이름이 뭐야? 지금 어디 있어? 준서요. 저 8살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태수는 다른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죠. 겨우 연결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밖에 뭐가 보여? 창문으로 봐봐. 빨간 간판이요. 글자는 잘 안 보여요. 또 뭐 있어? 차 지나가는 소리 들려? 네. 큰 도로 같아요. 근데 세차장 있어요. 문 닫힌 세차장. 준서야, 혹시 벽에 뭐 붙어 있어? 종이 같은 거. 재개발. 구산동 재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태수는 119에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폐업한 세차장, 빨간 간판, 대로변 구산동 재개발 구역. 30년 넘게 현장을 뛰었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면서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죠. 구산동 재개발 쪽 폐업 세차장 아는 데 있어? 경비실 딸린 곳. 답이 금방 왔습니다. 세차장 2군데 있는데 큰 도로 붙은 건 북쪽 현장이다. 경비실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 태수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저씨가 지금 갈게. 전화 끊지 마. 네. 근데 삼촌이 안 일어나요. 아저씨 빨리 와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8년 만에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 누군가의 엄마가 아이에게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는 것. 무섭고 위험할 때 여기로 전화하라고 했다는 것. 태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이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죠. 잘못 걸려온 전화라면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았을 겁니다. 8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그 밤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밤거리의 신호등이 파랗게 바뀌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작고 연약한 숨소리. 괜찮아, 준서야. 아저씨가 금방 갈게. 태수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하던 말투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무렵 태수의 차가 폐업한 세차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료가 알려준 북쪽 현장이 맞았어요. 119 구급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죠.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부지 안쪽 경비실에서 들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도착 직전에 통화가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서 구급대원 하나가 태수를 막아섰죠.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전화.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경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가 놓인 좁은 방 한쪽 구석에 아이 옷가지가 접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학습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담요를 덮은 채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감겨 있었죠. 삼촌. 그 순간 경비실 안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맨발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아이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들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죠. 삼촌, 일어나, 삼촌.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화재 현장을 뛰면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 장면들이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런데 태수의 얼굴을 보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전화 아저씨? 그래, 아저씨가 왔어. 아이는 한 발짝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전화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태수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작은 몸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죠. 잘했어, 준서야, 전화 잘했어. 구급대원들이 종기를 싣는 사이 경찰차도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안은 채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가 걸려왔고 아이가 위치를 알려줬고 119에 신고하면서 직접 찾아왔다고. 경찰은 경비실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 보호자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이가 삼촌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경찰은 경비실 안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간이 침대 2개, 아이 옷가지, 학습지, 작은 냄비와 버너. 누가 봐도 이곳에서 생활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이를 이런 데서 키웠다고요? 경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폐업한 세차장 경비실에서 숨어 지내는 남자.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죠. 일단 아이는 보호시설로. 잠깐만요.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고 했어요. 경찰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엄마요? 엄마가 누군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이 번호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닿았는지, 왜 하필 위험한 순간 이 번호를 떠올렸는지, 그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준서가 태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경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계 전까지 태수가 옆에 있어주는 걸 허락했어요. 병원 측도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게 낫다고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을 통해 박종길의 상태를 전해들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그는 병원 로비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와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혹시 강태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남자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정호라고 합니다. 준서 외삼촌이에요. 지방 출장 중에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서웠을까.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공손하게 건넸어요. 건설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박종길 씨 치료비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걱정이 가득한 표정, 책임감 있는 태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보호자였어요. 정호가 준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삼촌이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그런데 태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정호의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듯 몸이 굳었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죠.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경찰에게 말했어요. 박종길 씨는 제 누나 친구였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로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셨어요. 준서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숨어 지낸 건 10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때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측 실종 신고 이력이 많네요. 정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차분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태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정호 옆에 서 있었어요. 손은 잡혀 있었지만 몸은 미세하게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경찰이 서류 확인을 마치고 말했어요. 법적 보호자 확인됐으니 일단 임시 인계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인 전까지는 정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태수는 아이가 이렇게 쉽게 넘겨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라는 말 앞에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정호가 일어서며 태수에게 다시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네. 태수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준서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인이십니다.
정우와 아이가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정한 외삼촌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런데 태수는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우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던 그 표정.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낯을 가리는 걸까요?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리고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죠.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와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태수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게 뭐였을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법적 보호자가 나타났고 절차대로 인계됐고 자신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종길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종길은 침대에 누운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태수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50대 초반, 마른 체격, 거칠어진 손. 지방 현장을 전전하며 몸이 망가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아이를 납치한 걸까요? 정우 말대로 망상에 빠진 위험한 사람일까요? 태수는 경비실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아이 옷까지, 펼쳐진 학습지. 그건 납치범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정성껏 돌본 흔적이었죠. 그리고 준서가 울부짖던 목소리. 삼촌, 일어나 삼촌. 그 목소리엔 공포보다 매달림이 더 짙었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종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종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종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태수를 봤죠.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찼어요. 누구? 강태수입니다. 어젯밤 준서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 준서는요? 준서 어디 있어요? 종길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태수가 어깨를 잡아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는 무사해요. 어디 있냐고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종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비실 안을 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옷까지, 학습지까지, 납치범이 사는 곳 같진 않더군요. 종길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준서가 삼촌 일어나라며 울더군요. 그게 정말 걱정되는 목소리였어요. 종길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어요. 외삼촌이라는 분이 왔어요. 윤정호 씨, 지금 그 사람이랑 있습니다. 그 순간 종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종길이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요, 제발.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종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윤희가 그랬어요. 윤희요? 준서 엄마요, 제 친구였어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준서를 절대 정호한테 맡기지 말라고.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종길이 고개를 떨궜어요.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근데 정호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고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는 걸 본 적도 있는데 자꾸 숨겼어요. 그리고 준서는요. 정호 집에 갈 때마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종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윤희는 준서를 정호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았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본 것밖에. 그래서 10개월 동안 네, 도망쳤어요. 경찰한테 가면 다시 정호한테 넘어갈 게 뻔했으니까 옳은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종길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몸도 이 모양이고 경찰한테 잡혀갈 거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었죠. 윤희가 선생님 번호를 준서한테 외우게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앞에서 직접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준서한테 몇 번이고 따라 외우게 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여기로 전화하라고. 이 사람이 널 도와줄 거라고.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희, 준서의 엄마. 그 사람이 아내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번호를 아이에게 남겼다는 것.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8년 전 아내의 죽음과 어젯밤 걸려온 전화가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종길이 힘없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누군지, 윤희가 왜 그 번호를 남겼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윤희가 믿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아들한테 남긴 번호예요. 종길의 눈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신도 몰랐죠.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빛 속에 멈춰 섰습니다. 8년 전 아내의 죽음, 그리고 어젯밤 걸려온 전화. 그 사이를 잇는 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윤희는 왜 정호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정호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수는 주머니에서 공기계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내의 얼굴이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태수는 준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예전처럼 살려고 했죠.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추고 멈추다 다시 누르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공기계만 바라봤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건 이제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라 준서에게 닿으려는 전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종길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선생님, 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종길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아동 은닉 혐의는 있었지만 학대나 위해 정황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종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참작됐죠. 종길이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희 유품이에요.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언젠가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어요. 상자는 작았어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접힌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태수는 사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 출산 직후의 모습.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기가 준서였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윤희. 태수는 다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례식 안내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른 종이,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는 그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아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내장을 든 손이 흔들려서 한참 동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아내 장례식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장을 8년 동안 간직했어요. 태수는 접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글씨, 힘이 빠진 필체. 준서야. 정말 위험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엄마가 믿는 사람이야.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는 메모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그 빚을 8년 동안 안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죽기 전 아들에게 그 사람의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그리고 작은 쪽지.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 서울소방서 구조대. 8년 전 아내 장례식장에서 윤희에게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손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 번호가 아내가 쓰던 번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태수가 직접 적어준 거였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8년 전 화재 현장. 아내는 연기 속에서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죽었습니다. 윤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자신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태수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번호를 간직했어요. 연락하지 못한 채 죄책감과 함께. 그러다 자신이 죽게 됐을 때 아들에게 그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그 번호. 아내에게 닿지 못해 허공에 울리던 그 신호음. 그게 8년 뒤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아내의 죽음이 그냥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렸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아들을 태수에게 맡긴 거였어요. 태수는 출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 창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공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 내가 할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 울고 싶어도 일단 뛰어야 하고, 무서워도 일단 들어가야 한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먼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했어요. 준서건으로 상담을 요청했죠.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 상황이 걱정돼서요.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어요. 신고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연락한 거니까요. 하지만 태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경비실에서 발견된 아이. 10개월간 숨어 지낸 정황. 친모의 유언처럼 남긴 부탁. 그리고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연락이 끊긴 상태. 혹시 아이와 직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날 밤 전화로요. 아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외삼촌이 데려간 뒤로는요. 상담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학대 정황을 뒷받침할 기록이요.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 문자나 통화 내역, 아니면 아이 본인 진술이라도요. 태수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사가 한 박자 쉬고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도 그냥 넘겨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관도 이미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태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종길이 병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오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던 것.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던 것. 준서를 정호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으려 했다는 것. 정호는 정말 준서를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준서를 통해 챙길 게 있었던 걸까요? 그때 종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태수는 상담사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전했어요. 종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죠. 제가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윤희 직장 동료 한 명은 찾아보셔야 해요. 누구 말입니까? 김수진 씨요. 윤희가 아팠을 때도 병문안 왔고 끝까지 연락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보다 아는 게 더 있을 겁니다. 종길이 알려준 식당으로 태수는 곧장 향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윤희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죠. 윤희 얘기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애 떠날 때 장례식도 못 갔어요. 정호 씨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해서. 정호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가 한번 그랬어요.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근데 그게 뺏긴 것 같다고. 뺏겼다고요? 화재 이후에 정호 씨가 병원비랑 보험 처리에 필요하다고 서류를 가져왔대요. 윤희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디에 찍으라고 짚어주는 데만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희 명의 대출 서류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수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경찰에 가라고.
근데 윤희가 그러더라고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준서 아빠도 없는데 정호밖에 없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래서 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였어요. 수진이 한참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어요. 윤희가 죽기 전에 맡겨둔 거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정호 씨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윤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수진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비밀번호는 준서 생일이에요. 예전에 직접 들었어요. 문자랑 통화 기록 남아있을 거예요. 태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자함에 정호와의 대화가 남아있었어요. 누나 서류 좀 써줘. 사업 자금 필요해. 이번만 도와줘. 다음 달에 갚을게. 왜 전화 안 받아? 피하지 마. 준서 데리고 갈게.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마지막 문자.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준서는 결국 내가 맡게 돼. 법적으로도 내가 제일 가깝잖아.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자의 날짜는 윤희가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협박처럼 보이지 않는 말투였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정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뒤에 남을 아이와 권리가 자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도. 태수는 문자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하나씩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자 기록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가 천천히 읽어줬어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중요한 정황 자료입니다. 바로 경찰과 공유하겠습니다. 준서는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급 분리 검토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아이 상태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요. 빠르면 내일 중 현장 확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준서를 정호에게서 떼어놓는 일, 그리고 종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증명하는 일.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이에게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수는 문자 화면이 잘 찍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호가 긴급 구속됐습니다. 재산 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였어요. 문자 기록과 금융 자료가 겹치면서 혐의가 구체화됐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준서가 긴급 분리됐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있어요. 아이 상태는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아저씨 어딨냐고 물었대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가도 됩니까? 아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회는 가능합니다. 시설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에 그네가 있고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서자 복도 끝에서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태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태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아저씨.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다가오더니 태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저씨, 진짜 왔어요? 그래, 왔어. 다시 안 가?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의 품으로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안도하는 떨림이었죠.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한참 뒤 상담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준서 임시 보호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친인척 중에 적합한 분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긴급 임시 보호자로 신청하시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65세, 혼자 사는 퇴직 소방관.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사람.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가 선생님을 안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기관에서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상담사가 돌아가고 태수는 마당에 섰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졌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8년 전 아내는 연기 속에서 모르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망설일 시간 같은 건 없었겠죠. 그냥 아이가 위험하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을 거예요. 태수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였던 거죠. 태수는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준비하고 가정 방문 일정 잡겠습니다. 며칠 뒤 적격 심사와 가정 방문을 마쳤어요. 짧은 시설 적응 기간이 끝나고 주말 외박 형태의 임시 동행이 먼저 허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준서는 태수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아이는 거실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아? 응, 여기서 살아. 아저씨 혼자? 응, 혼자였어. 이제까지는. 준서가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이제는?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둘이지. 밤이 깊어갔어요. 준서는 태수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는데 아이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그랬어. 이 아저씨가 지켜줄 거라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불을 다시 한번 여며줬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태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공기계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충전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준서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간 매일 밤 허공에 울리던 신호음. 그게 오늘 밤 이 작은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전화기에서 어느 날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은 정말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몰라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지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했던 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분. 오늘 한 통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